길을 걷다가도 그 최종 면접에서의 어떤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조금 다른 미래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1, 2년 지났는데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랑작가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일리고요. 저는 주희고요. 저는 토니입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방랑작가 클럽인데요. 여기 저희 환자분 한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네, 집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네, 어깨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슬레이트를 항상 주희가 치고 PD로서 딱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완전 괜찮습니다. 잘 치시는데요? 이게 오늘 주제와 약간 연관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회차거든요. 제가 그걸 위해 넘어졌어요. 그래서 주제가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뭐 실패와 거절 이렇게 주제를 좁혀나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좀 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언저리 살아가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뭐 관계에서의 거절, 학교에서의 거절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좀 관통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각자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주희는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저는 먼저 장강명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게 그 공채 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해서 다룬 책이고, 두 번째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굉장한 이제 서양 고전인데 사실 뭐 거절에 대한 책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비르투와 포르투나라는 개념이 저희 토크와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한병철 교수의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이건 어떤 관계에서의 사람으로부터의 거절을 말할 때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니는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저는 오늘 영화 2개 가져왔는데요. 박정환 감독님의 해오기라는 영화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아주 오래 한 라엘이었던 인물이 어떻게 이름이 해오기로 바뀌고 그 거절을 겪어나가는지를 그린 영화고요. 또 하나 영화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의 윤가은 감독님 작품인데 초등학교 시절 은근한 따돌림, 은따를 아주 잘 그려낸 그런 작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책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의 아주 유명한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네, 헤일리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내가 힘들까라는 책 가져왔고요. 이거는 마크 리얼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자아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울릴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하나인 소년의 시간, 그리고 그레타 거윅 감독의 프란시스 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거절당한 경험 많으신가요? 너무 많죠. 인생은 거절의 연속이죠. 저는 사실 거절이란 주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교우 관계에서의 거절이었거든요.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이들이라면 은따라는 개념에 모두 공포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놓고 따돌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같이 가자고 할 때 등을 돌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저는 그때부터 우리가 거절을 경험해오지 않았나. 혹시 은따의 공포심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은따의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이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외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행동이 무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안 이롭게 보는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 포장하자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때 이게 은따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가가지고 얘들아 혹시 우리 점심 같이 먹을래? 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 나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으면 점심 안 먹을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괜히 졸리지도 않은데 아, 좀 자야겠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뭔가 좀 기분 나쁠 만한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친구들 사이에서 튕겨나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굉장히 서러운 경험을 통해서 아, 다시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기회를 찾았어요. 친구들에게 잘해줄 기회를. 가가지고 뭐 혹시 우리 같이 산책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은따에서 살짝 벗어났던 그런 경험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완전히 따돌림으로 가버리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약간 눈치를 보면서 그쵸? 요거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이제 서로 파악해가는 과정은 사실 거절이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은따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는데 2016년에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이라는 영화에 이 미묘한 초딩 사이에서의 은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우리 어렸을 때 피구 게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죽여. 아니면 너무 빨리 죽여. 그럴 때 이제 눈치를 보죠. 나여서 이걸 빨리 죽였나? 아니면 안 죽이나? 이런 것들을 눈치를 보는,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영화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거든요. 그 미묘한 그 긴장감? 그래서 이 은따라는 개념이 단어가 이제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도 은근하게 따돌릴까 말까 하는 그 경계에 있을 때의 감정을 좀 혹시 내가 좀 잊고 살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들 한번 보시면 바로 정신 차리고 아, 회사 친구들한테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만큼 뭔가 그 미묘한 감정을 잘 다룬 영화라서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청소년기에 그런 과정을 좀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것 같은 게 보통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정에서 많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우리 집의 보통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은 나를 사랑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 학교에 가면 아무도 날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들은 없고 내가 오히려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모두가 다 우주의 중심인데 그쵸? 걔네들끼리 다 만나서 다 한 공간에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이런 그 엄청 뾰족뾰족한 자아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약간의 그런 부딪힘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 소행성 같고 충돌이 있고.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고등학교였는데 뭔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에 안도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정말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성적을 받고 맨날 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 때는 이제 입학사정관 그냥 오직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 제가 붙은 거예요. 물론 뭐 노력을 당연히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했겠죠. 그래도 되게 쉽게 간 편이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대학교에 가냐 하면서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에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오지 않고 쟤는 뭔가 운 좋게 대학에 간 것만 같고 이런 기분이 들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혜일리는 혹시 어떠셨나요? 제가 혹시 또니 재수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유일한 재수생인데 저는 수시 6개 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당연히 대학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수능 안 봐도 된다라고 수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3학년이 마무리될 때쯤에 살짝 학교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아, 저는 선생님 저 대학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선생님 저 연대 예비 1번 됐어요. 여러분 저 됐어요. 이대로 웹드라마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탁 뒤를 돌아봐서 걔를 봤는데 그 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약간 I want to kill her. 약간 거의 그 정도로
진짜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구나. 아직도 기억해. 그 애가 어떤 톤으로 그걸 얘기했는지 그 벅차오르는 선생님 걔가 무슨 연대 어디 정치외교학과에 갔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을 해보면 1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그때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재수를 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때는 이제 왠지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에 입학해서 배운 그 많은 것들, 거기서 만난 사람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긴 하지만 인생이 끝장나는 경험은 사실 아니죠. 그쵸. 뭐 사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우리가 무언가 이벤트가 있고 뭐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패하고 난 그 다음날에도 나는 계속 밥을 먹어야 되고 배는 고프고. 그냥 뭘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거를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고 있는 와중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진짜 모를 법한 게 거절에 맷집이 생겨야 이게 완전히 문이 닫힌 게 아니야. 다음 문이 또 있어를 알 텐데 우리가 뭐 초중 고까지 다 오로지 대입이라는 하나의 문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 문이 내 앞에서 딱 닫히고 방금 교무실을 문 연 저 여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충격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감정이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취준을 할 때 한 번 더 느끼잖아요. 이제 대학에 어찌저찌 입학을 하고 난 후에 또 뭐 대충도 했다가 학점도 열심히 했다가 뭔가 내 나름대로 삶을 쌓아왔다고 생각했을 때 취준해서 나를 또다시 여러 회사들이 거절하는 경험을 하면 그걸 또 몸으로 부딪히면서 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은 게 헤일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완전 전도 유망한 동네에서 완전 유명하고 주변에서 엄마도 아빠도 얼마나 저는 약간 나 자신이 실패했다 이런 감정도 있지만 내가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 좌절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비슷하게도 저는 이제 대학교는 좀 어떻게 보면 쉽게 갔지만 취준의 과정에 있어서 고난을 겪은 케이스인데 그때도 이제 주변인의 부응이라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뼈저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취준을 할 때 표면상으로는 뭐 언론고시라고 불리는 이제 PD 시험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건 고시라고 불리기도 굉장히 애매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시는 뭐 옛날에 쓰던 사법고시부터 시작해서 뭐 외무고시나 여러 CPA나 이런 것도 그렇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책을 다 모조리 암기하고 이해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언론고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모든 전 세계의 시사 어떤 이슈와 오늘 일어나는 일들 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슈만 알면 안 되고 옛날에 뭐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한국 정치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신문 안 읽었지? 너무 내 지식의 편협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스터디를 하면. 그래서 그걸 따라잡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맨날 자괴감을 느끼던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언론고시를 준비하겠다고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 너무 운이 좋게도 3개월 정도? 밖에 안 걸렸는데 최종 면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재인가 봐. 난 이렇게 대학교도 얼렁뚱땅 갔던 것처럼 취업도 얼렁뚱땅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 했는데 너무 준비를 안 했던 거죠. 자만했던 거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찾아왔던 건데 그게 저의 정말 실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왜 PD가 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도 준비를 안 해갔어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도 나라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으시다면 당신 나를 뽑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만심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떨어졌고 이제 그때부터 어차피 나는 3개월 만에 최종 면접에 간 사람이니까 곧
될 거야 하고 이제 1년, 2년 계속 최종 면접에 오르기는 하는데 거절의 순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계속 거절을 당하면은 또 안 됐네, 또 안 됐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맨 마지막 순간에 마치 그 시지프스 그 신화처럼 돌을 언덕 위에 올려요. 근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게 딱 떨어지잖아요. 저는 늘 그런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게임을 할 때 내가 깬 부분까지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4단계까지 다 깼는데 이게 정신을 차리면 다시 1단계에 가 있어. 그러면 다시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4단계에 가. 근데 다시 또 1단계에 가 있어. 이게 저를 정말 소위 이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정병에 걸릴 것만 같았어요. 왜냐면은 자꾸 나를 1단계로 끌어당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어느 지점까지 갔냐면 길을 걷다가도 저도 약간 그 헤일리가 그 어떤 특정 장면이 계속 재생되는 것 마냥 그 최종 면접에서의 어떤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조금 다른 미래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 당시에 너무 공익적인 답변을 한 건 아닐까? 방송국도 회사인데 너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면서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의 면접 질문을 막 1, 2년 지났는데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보면서 이게 되게 나에게 엄청 트라우마적인 경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와서야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 주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 주인은 어디라도 가겠지.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어떡하지? 그쵸. 그런 게 너무 컸어요. 맞아요. 저희도 같이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를 했던 사이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다 던져져가지고 맞아요. 각자 이제 잘 살아남았니? 일찍 붙었니? 맞아. 이렇게 체크를 하던 사이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주희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주희가 대입의 거절이 없었기 때문에 취준이 더 힘들게 다가왔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때요? 이게 다른 종류의 거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거절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이렇게 그 묶어서 카테고라이징을 했는데 회사나 그런 학교에서의 거절 이런 게 다 뭔가 다른 종류의 거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수를 해본 입장에서 그냥 상관없이 그냥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면 약간 다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대입은 내가 그렇게까지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떨어졌어 이러고 주변에 징징거릴 수 있는데 취업은 징징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벌어먹고 그러니까 너무 눈치가 보여. 부모님께도 눈치가 보이고 저는 그때 부모님한테 한 번씩 용돈을 받았었는데 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약간 면목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거절을 반복해서 뭔가 내성이 생기고 성숙해지는 건 맞지만 우리의 인생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시기를 계속 겪기 때문에 매 거절이 힘든 건 똑같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똑같이 아까 관계에서의 거절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 은따의 거절과 우리가 나중에 실버타운이나 그런 노치원에 가서 겪게 될 또 관계에서의 거절이 또 다른 모습일 거고 그때 내가 마주하게 되는 또 거절은 또 다른 뭐 상처나 아픔으로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거절의 경험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거절을 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한 인지보다도 나에 대한 인지를 좀 하게 된다는 거는 그게 뭐 입시에서의 거절이든 관계에서의 거절이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도구나 매개가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관계에서의 거절이든 그런 여러 프로젝트에서의 거절이든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이걸 넘어갈 만한 힘을 가지게 된 게 나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느낌도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거절당한 상황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사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거절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이 들으면 그냥 지금 편한 소리 한다.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취준의 굴레에 있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지나면 다 괜찮아져. 이게 오히려 또 교훈이 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좀 되게 심통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에 거절 상황에 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시 공부를 하면 책을 엄청 많이 읽게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시험 범위가 없으니까 책이 다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되게 그 공부를 위해 읽었지만 위로가 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장강명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위로가 되었던 이유는 시험이나 어떤 공채 제도 이런 게 오류가 많고 잘못 굴러가고 있고 이 한국 사회의 이런 고질적인 공채 문화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계속 공채 제도에 도전을 하는 입장이었고 여기에 오류가 있다니 제 입장에서는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안도감이 들고 그 당선 합격 계급에서 공채 제도라는 게 성벽과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성벽에 뚫린 조그만한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얼마나 조금해요. 미국은 공채 제도가 없고 이제 수시 채용이 그냥 베이스잖아요. 그 직군에 퀄리파이드 되는 그 직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불러내서 바로 채용하는 그런 식인데 공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순환근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도 몰라. 이게 거의 그냥 해리포터의 그 기숙사 모자처럼 너는 HR 너는 마케팅, 약간 너는 홍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는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의 스탯이 다 555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냥 어디에 끼워 맞추든 잘 맞는 퍼즐을 찾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인터뷰를 보고 시험을 보는 게 정말 그 공정하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줄 세우게 할 수 있느냐? 너무 그 컨디션 차이도 많고 막 논문도 인용하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소수의 인원이 결국에 뽑혀서 그 성벽의 작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 통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벽을 낮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낮추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나의 이 희소성은 줄어들 텐데. 그래서 다시 성벽 밖으로 밀려날 일이 없는 그 사람들이 더 이 성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물론 지금까지 계속 합격을 못하고 있는 건 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문제였구나 라는 그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갖고 그때 조금 이게 온전히 내 잘못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약간 T성향이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그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이 이제 그런 견고해진 성에 갇힌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 밖에서 여기 못 들어온 사람들은 바보. 여기에 들어온 우리 너무 최고 능력이 너무 좋고 이런 능력이 많은 우리가 돈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야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질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환상이 사실은 착각에 가까울 수 있다.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르투라는 개념과 포르투나라는 개념이 나와요. 비르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 공정하다는 착각에 나오는 그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노력,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어낸 성과를 의미하고 포르투나는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그 신의 뜻, 뭔가 그 운명, 운의 영역 이런 거거든요. 군주론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포르투나의 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공정하게 싸워서 우리가 내가 성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고 어떠한 거절도 경험하지 않은 채로 그 성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뭔가 크고 작은 실패와 거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 제도가 잘못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을 낼 수도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은 거기에 올라타서 이걸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역설적으로 거절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도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당사자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그 위치에 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려고 해도 내가 비슷한 경험이 없으면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지를 대입이든 아니면 관계에서의 거절이든 이런 걸 정말 한 번쯤 겪어야 비로소 체제에 이상한 점이 있다, 허점이 있다 를 자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상형이 실패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거절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니가 말한 것처럼 한 번쯤 이런 거절을 당해보는 경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소개팅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이상형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재수 없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관점, 두 번째는 내가 노인이 돼서 정말 눈을 감기 전까지 아무런 실패도 안 하고 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확률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실패를 경험한다고 가정해봐요. 그 사람이 약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렸을 때 이런 실패를 몇 번 경험해본 사람은 물론 그 다음에 실패도 너무 힘들겠지만 면역이 어느 정도는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실패도 없이 성공 가도를 계속 달리다가 막 55살에 갑자기 거절을 딱 엄청 거대한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 부정을 할 것 같아요. 이럴 리 없어. 나 지금 55년 동안 계속 승인만 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거절? 이건 이 세상이 잘못된 거다. 어릴 때 더 생각도 사고도 많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더 내가 꼰대가 되고 더 불통의 어른이 되기 전에 거절을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공정하다는 착각 얘기도 하면서 이게 어떤 시스템 때문에 높은 계급을 차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 중에 나는 왜 내가 힘들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간이 본래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나와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될 것만 같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일 것만 같고 여기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당신은 혹시 몇 %의 확률로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라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당신 빼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높은 확률을 보인 사람이 테레사 수녀였대요. 70%의 확률로, 70% 후반대의 확률로 천국에 갈 거다. 근데 본인이 천국에 갈 거라고 대답한 사람 확률이 대부분 8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테레사 수녀보다 더 천국에 갈 것이다. 높은 확률로. 그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나는 내가 왜 힘들까 해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왜 세상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굴러가야 하죠?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나요? 이거든요. 맞아, 누가 줬어? 아니 나는 현대자동차에 붙었어야 되는데 너가 왜? 왜 혹시 그렇게 생각했어? 왜? 왜 너가 수녀님보다 천국에 더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이제 조금 더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형이 있는데 요새 이제 사랑받는 티 자꾸 사랑받고 자란 티. 사랑받고 잘한 티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그거 티셔츠도 있어요. 사랑받고 자란 티. 인생의 풍파, 모진 고난 이런 거 한 번도 겪은 적 없고 그냥 사랑받고 자란 약간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런 느낌의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걸 약간 추구미로 여기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하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랑받고 자란 티 안에는 거절을 그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주위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좁고 좁은 서클 안에 갇혀 있어서 모든 걸 이제 주변인이 해결해 줄 수 있거나, 혹시 시타르타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저 아직 다 완독은 못했는데 그 앞부분에 그 시타르타가 모험을 떠나기 전에 그 묘사를 보면 그 인도의 왕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데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다양한 고난의 모습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기가 있는 세계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계는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는 그냥 행복한 좋은 노래, 좋은 향기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사실 이 세상은 난리가 났죠, 지금.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그걸 모른다는 게 약간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받고 자란 티를 계속 내요. 나는 내 주변에 변호사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여성차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나는 내 주변에 빌라 사는 사람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기저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는 건 분명히 알지만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그 아래에 깔려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난 소크라테스가 되기 싫어.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꼭 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기후위기, 전쟁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것들이 예측 불가능해졌고 내가 당연하게 영위하던 내 자산, 주식 폭락하면 사라지죠? 부동산 폭락할 수 있죠? 이런 위험 가능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실속화초로 지낸 재벌 4세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위험 요소는 언제나 누구에게 생길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더 그렇게 됐고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트럼프의 딸로 태어나지 않은 그 외의 모든 80억 명의 인구는 이런 거절에 크고 작은 거절에 익숙해져야만이 결국엔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이 물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그런 견고한 거절이라면 그 시스템을 질문하고 바꾸는 형식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대혼란의 시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 거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 이름은 프란시스 헬러데이예요. 프란시스 헬러데이가 프란시스 하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름의 마지막 부분을 살짝 접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뭐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뉴욕에서 무용수가 되고 싶은 지망생인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맘대로 안 돼요. 렌트도 못 내고 친구랑도 손절당하고 약간 칙칙붐 같네요. 저희 1화에서 얘기한. 맞아요. 약간 그런 내용인데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관객이 그걸 보면서 약간 감동을 받게 되는 게 있거든요. 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앞으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내가 프란시스 헬러데이가 무용수로 승승장구하고 이 사람이 막 친구랑 너무 잘 되고 이런 걸 영화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이 사람이 내면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티 아니면은 온실 속 화초가 되는 법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약간 사랑받고 자란 티 나는 사람이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실제로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데아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런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에서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도 거절 하나도 안 받아본 사람이 거절당해본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나온 얘기처럼 저 사람 좀 능력이 부족한가? 게으른가? 잠이 많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티를 이렇게 내려고 하거나 그것을 추앙하기보다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인류애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애정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나. 약간의 관용을 가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환대할 의미. 수 있고. 저는 아까 프란시스 하 영화랑 되게 비슷한데 좀 정반대의 결말인 우리나라 영화 해오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해오기도 이름이 바뀌어요. 아, 맞네. 원래 처음에 라엘이었는데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엄마가 이 이름으로 하면 시험에 붙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해옥인데 해옥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결국에 공무원 시험에 계속 합격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거짓말로 합격했다고 했다가 이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스토리의 영화인데 저는 그게 거절을 계속 거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한 번 거절이 되고 이걸 이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그 이제 해옥이와 해옥이 엄마가 잘 이야기를 해 나갔다면 그렇게까지 비극으로 치닫진 않았을 텐데 거절을 거절하고 이 거절을 또 거절하고 뭔가 계속 미봉책으로만 쌓아두다 보니까 나는 해옥이가 돼버렸는데 해결된 건 없는 그런 좀 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되게 반대되는 또 얘기의 영화인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프란시스 하의 비극 버전이네요. 그렇죠. 너무 되게 슬프다. 되게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거절의 좋은 점, 거절 당해야 된다, 뭐 거절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당해봐야지 이런 얘기 했지만 요즘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계속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든지 그래서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아예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다들 어떠세요? 그냥 수치적으로만 봐도 점점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제가 체감하는 것만 해도 주변에 취업 못해서 지금 거의 2, 3년 동안 졸업하고 계속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 때보다도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취업 준비하는 그 시간을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본가에서 지내면서 보냈는데 부모님이랑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24시간 또 심지어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 집에 계속 머물렀어야만 했어요. 근데 자식이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심지어 막 늦잠을 자고 이러면 바른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엄청 가슴에 비수가 되는 것처럼 갈등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좀 도와준 게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밥 때가 되면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가끔 이제 엄마가 나가자고 해서 뭐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이랬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이게 사회의 끊임없는 거절 를 제대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회복하고 이걸 교훈으로 삼고 하면 너무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사실 이거에 무너져 내리고 또 힘들어서 고통받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 할 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주위 예시처럼 뭔가 그 당시에 회사로부터 거절을 여러 번 받았지만 가족으로부터 회복을 하거나 친구랑 좀 교류하면서 회복이 된다면 저는 정말 다행이고 그렇게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게 겹쳐져서 그런 직장으로부터의 거절 그리고 관계에서부터의 거절이 쌓일 때 저는 이게 진짜 사회적인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영화 조커가 딱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계 유지의 측면에서도 너무 많은 거절이 반복되었는데 지하철, 심지어 관계에서 거절이 아니에요. 그냥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경험이 그날 하루에만 몇 번씩 이렇게 쌓였을 때 결국에 사람을 죽이고 이 사회를 테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커는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영화를 이제 그려낸 거지만 우리가 뭐 남녀 갈등이다, 뭐 지역 갈등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거절이 불가능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에는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립되어서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세상에 대한 엄청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의 어떤 미디어 환경 같은 게 그게 더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게 그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 혹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어린 남자 아이들 뭐 거기선 남자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네들끼리 인셀의 용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절대 그걸 알아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하트는 사랑한다, 노란색 하트는 널 싫어한다, 보라색 하트는 널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네들의 말으로 계속 소통하고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그 아이들을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메시지에 노출시키고 그 와중에 공교육은 붕괴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회의 아주 많은 단면이 이런 상처와 거절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저는 알고리즘 얘기를 하니까 든 생각인데 우리가 직접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거절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거절할 만한 컨텐츠는 보지 않게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이 버블을 만들고 그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은따라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애들이 싫어해, 남자애들이 싫어해를 하면서 눈치를 보고 이런 말은 얘네 앞에서는 안 해야겠다라는 걸 학습하게 된다거나 할 텐데 알고리즘 세계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서로 가장 최적화된 그런 경로로 얘가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절을 할 기회조차 박탈을 당하는 게 아닌가? 계속 우리가 비슷한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소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한병철 교수의 저서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한 줄 한 줄 너무너무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제 친구는 독서 모임에 가져갔는데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아무튼 그런 책인데 이게 되게 철학서적이다 보니까 엄청 내용이 깊고 딥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한 내용만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 사회에서는 에로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한병철 교수가 생각하는 진정한 에로스는 내가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타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에로스는 내가 완전히 다른 타자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존재가 존재를 하고 그 사람과 나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 자신이 무너지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이 에로스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생각해보면 앱으로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키부터 시작해서 뭐 학벌, 직장, 뭐 그 사람 MBTI까지 저희가 다 하나하나 골라서 그거에 맞는 사람을 확인 누르면 그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그 필터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와 비슷한, 나를 마치 거울로 본 듯한, 약간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에 젖어서 우리는 연인을 만나려고 하려는 그런 경향이 현대사회에 있는 것 같고, 현대의 사랑은 그래서 에로스가 아니다. 사랑이 변질됐다. 내 취향과 기준에 맞는 상품으로서의 연인을 소비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단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도 나와 동질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뭐랄까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갈등하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성비 있는 행동인 거죠. 최대한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만남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에로스는 아닌 거죠. 이 교수가 말하는. 그러면 저희가 거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층위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쯤에서 오늘은 각자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희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먼저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거절을 당했거나 거절을 당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저희 영상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이 말에 굉장히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고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 기뻐하지 말자, 너무 슬퍼하지 말자 하면서 이 말을 붙잡았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거잖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갑자기 너무 실용적인 부분으로 가버리는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막 서울시 마음건강 사업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료였던 것 같은데 그 청년이면은 누구나 그 서울시 말고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는 걸 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보려고 혹은 뭐 약물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셨으면 좋겠다라는 구경험자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일리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확정되고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확 달려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너질 것 같았던 세상이 아직까지도 어찌저찌 지탱되고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세상이 잘 안 무너진다는 거를 나이가 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이 모든 거절에 대한 맷집을 키우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어린 시절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가 중심이 안 된 채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던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은 과연 나는 그때 그 아이랑 또 크게 다른가? 또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데도 이제 어른이 돼서 그걸 알았는데도 계속 눈치를 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한마디에 저 사람이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여전히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그 내 자아를 너무 바깥에 투영하지도 말고 또 반대로 그 바깥의 기준을 내 안에 너무 침해시키지도 말자라는 생각을 그때도 필요했지만 지금의 어른이 된 저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8화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저희가 다음 화를 스포를 해야 되겠죠? 네. 다음 화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최근에 되게 한국이 샤라웃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전 세계에. 코리아. 네. 기생충 같은 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K-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비단 그냥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식도 인기가 많아지고 와중에 되게 국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국심과는 또 약간 다른. 네, 그래서 다음 화 주제는 국뽕과 애국심 그리고 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K란 무엇인가? 네, K란 무엇인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